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이자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인 장영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세계의 헌법과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대로 알기도 버거운데 왜 세계의 헌법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을 알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헌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이리저리 바뀝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유형의 헌법들의 기본적인 특성 내지는 장단점, 성공 조건 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국가가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헌법이 있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나라가 없으면 헌법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국가의 3요소로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얘기합니다. 땅이 없는데 말하자면은 이리저리 이제 유랑민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국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땅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데 무인도 같은 것을 국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땅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식민지 상태가 돼서 주권을 상실했을 때도 국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떠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이 무장 독립투쟁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중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말하자면은 이 주권성을 갖다가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정부가 독자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국가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임시정부 헌법이 정상적인 헌법으로 인정되지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은 결국 이 국가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있으면 헌법도 있고 국가가 없으면 헌법도 없다.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점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는 영국.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발전시키는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문헌법 국가입니다. 불문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헌법전, 성문의 헌법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권리청원이니 권리장전이니 인신보호법이니 혹은 왕위계승법이니 기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서들 내지는 헌법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영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문의 헌법전은 존재를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 같은 예는 흔치 않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문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미법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미국조차도 독립투쟁 이후에 미국 연방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민주화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듦과 동시에 프랑스 헌법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성문의 헌법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불문헌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매우 드뭅니다. 성문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 영국 헌법 몇 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영미법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 정치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는 별도로 이 헌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것은 이 영미법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이 성문 법전보다도 그걸 그때그때 판례를 통해서 적용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른바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미의 경우에서는 그 영향력, 그 파급효가 훨씬 더 크고 인정되는 범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같은 것을 만들려면 창설하려면 법률을 개정하던 혹은 헌법을 개정하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 심판권이라고 하는 게 이 미국 연방헌법 제정 당시의 논란 끝에 나중에 뭐 하든지 말든지라고 미뤄놓고서 명문규정을 두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803년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이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이라고 하는 판례를 통해서 위헌법률 심판권이 창설이 됩니다.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의 역할, 비중 이런 것도 굉장히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처럼 이 대륙법계의 어떤 실정법 조문 중심으로 법체계를 형성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권한을 스스로 창설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런 식의 어떤 세계의 헌법들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 헌법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뭐 유래했고 그것들이 구체화되었고 앞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을 이어가자면 우리의 헌법, 우리의 헌법을 포함한 근대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구한말부터 시작은 됐지만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었고 결국 일제강점기 36년을 통해서 한반도에 이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법이 한반도에 적용되면서 근대법의 토착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시 일본도 이 서구의 법제들을 수용해서 자기식으로 한 것이지 독자적인 일본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일본의 법제라고 하는 것이 뭐 일부는 프랑스법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대부분은 독일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됐었던 것이 지금 영미의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법원 시스템이 판례 시스템이 수백 년 정착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말하자면 실정법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법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랑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례를 갖다 수백 년 쌓아놨으니까 그 판례를 봐가면서 해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영미보다는 독일, 프랑스 쪽에서 법을 배워온 것이고 그 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 체계의 틀이 대륙법 쪽으로 특히 독일법 쪽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해방 직후에 미 군정 시기나 이랬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제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고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뭐 지금과는 달리 거의 이상적인 것처럼, 최선의 것처럼 수용되고 찬양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만큼은 미국의 법제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헌법도 마찬가지로 미국식의 헌법이 아니라 독일식의 헌법을 만들게 됐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독일 헌법의 기초에서 뭐 부분적으로 이제 일본을 거쳐서 왔지만,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있어서는 굳이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독일 쪽 직접 유학 가기도 하고 그쪽 자료들을 가져다가 이 독일 헌법을 모델로 해서 우리 헌법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포인트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독일 헌법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인 틀이 거의 독일 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뭐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가장 먼저 명문화한 나라로 꼽힙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당시에 있어서는 이 자유권만 헌법에 인정을 하지 사회권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하거나 말거나 이런 쪽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1919년에 헌법에다 명시하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변화의 선두에 서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회적 기본권이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자체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뭐 나치 집권 이후에 있어서 독일 자체가 이제 군국주의화되면서 이 바이마르 헌법 자체가 무력화되어 버렸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49년 이 서독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완전히 다 빼버립니다. 현재 독일 기본법, 뭐 독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오히려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 조항들이 있습니다. 독일과는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게 된 셈이죠. 큰 틀에 있어서 뭐 비슷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독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달리 나타나거나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일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뭐 바이마르 헌법도 일종의 의원 내각제라고 보기도 하고 이원 정부제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 말하자면 영국식의 의원 내각제를 자기식으로 조금 변형했었던, 그래서 이걸 이원 정부제라고 부르는 것은 평상시에는 의원 내각제로,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뭐 대통령제로 이렇게 이제 스위치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제로 바꿔놓으니까 대통령제의 단점, 대통령의 독재화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시 서독기본법에서는 그냥 이원정부제, 대통령제로 스위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의원 내각제로 하되, 바이마르의 의원 내각제가 실패했었던 건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양당제인데 우리는 다당제고,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양당제를 만들기는 힘드니까 다당제를 전제로 한 보완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 불신임이니 혹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에 있어서의 저지 조항, 5% 미만 득표 정당에 대해서는 의석 배분을 안 하느니,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이 의원 내각제인 독일과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다른 점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하지만 뭐 따지자면 이 대통령제와 관련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또 배워올 부분이 있을 거고요. 헌법의 기본적인 틀에 관한 것은 독일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이원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프랑스에서 각각 배워올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 개의 헌법과 구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 헌법 공부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세 개의 헌법과 구조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